나라를 구한 영웅이 나라에 의해 고문당한 날이 있었습니다. 7년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그 사람이 적군의 포로가 아니라 자신의 임금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날. 그를 죽이려 했던 자는 일본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선조였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이순신이 전쟁에서 너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교과서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은 이순신의 또 다른 얼굴, 국가가 버린 수만 명의 백성을 직접 먹여 살린 바다의 CEO와 그 완벽함이 불러온 끔찍한 비극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지자 조선의 임금 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쳤습니다. 한양은 불탔고 전방부대에 식량과 무기를 보급하던 국가의 물류망은 완전히 붕괴해버렸죠. 싸워야 할 군인들도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도 굶주림과 공포에 내몰렸습니다. 무능한 조정은 더 이상 누구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절망 속에서 남해안 바다 위에 기적처럼 거대한 해상국가 하나가 세워집니다. 나라가 버린 수만 명의 백성들을 거두어 밥을 먹이고 일자리를 주고 목숨을 지켜준 곳. 그곳은 한양의 조정이 아니라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삼도수군 통제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순신을 일본군을 물리친 위대한 전투의 신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7년간의 전쟁 동안 이순신은 단순히 군대를 지휘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원이 뚝 끊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현대의 완벽한 대기업 CEO이자 하나의 국가를 통치한 경이로운 경영자였습니다. 전쟁 초기 조선 수군의 상황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완전히 끊기면서 불량민은 바닥을 드러냈고 겨울이 와도 군복조차 제대로 입지 못한 병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순신 장군이 직접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 헐벗은 군사 17문명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을 정도였죠. 노를 젓는 격군과 싸우는 장졸 수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여기서 이순신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조정에서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벌어서 먹고 산다. 이순신은 곧바로 거대한 자급자족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은 바로 대규모 영농법인 둔전 경영이었습니다. 1593년 한산도로 본영을 옮긴 이순신은 군사들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수많은 피난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진영 인근의 빈 땅과 무인도들을 대대적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짓게 했죠. 이순신은 피난민들에게 그저 쌀을 배급하는 봉정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버려진 땅을 내어주고 일자리를 주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산인력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씨앗을 구하고 농기구를 만들고 추수할 때까지 군사들이 피난민을 보호하며 철저하게 영농관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596년 흥양 둔전 단 한 곳에서만 무려 352섬의 벼를 수확하는 엄청난 실적을 달성합니다. 이 쌀은 굶주리는 장졸과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 든든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이순신의 두 번째 사업이 등장하는데 이게 진짜 충격입니다. 바로 소금 장사, 제염업이었습니다. 당시 소금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은 곧 돈이요, 화폐와 맞먹는 가치를 지닌 최고의 전략물자이자 교환수단이었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간파한 이순신은 1595년 5월 바닷물을 끓일 거대한 가마솥 제작을 직접 지시하며 군인과 백성들을 동원해 소금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질 좋은 소금은 전라도와 충청도 내륙 깊숙한 곳까지 내다 팔리거나 군량미와 직접 교환되며 통제영에 막대한 현금을 끌어오는 최고의 캐시카우가 되었습니다. 이순신의 사업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596년 1월 이순신은 군사들을 풀어 겨울 바다에서 대대적으로 청어를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수만 마리의 청어들을 곡창지대로 유통시켜 단숨에 군량 500섬을 마련하는 기가 막힌 수완을 뽐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곧바로 전투 유지력과 엄청난 경제적 가치로 치환해낸 것입니다. 농업, 제조업, 수산업을 아우르는 완벽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이순신의 통제영은 무기 제작을 위해 대장장이를 부르고 배를 만드는 목수와 옷을 짓는 기술자들을 대거 불러 모아 안정적인 주거와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통제영 산하의 12공방에서는 화포와 총통뿐만 아니라 그릇을 굽고 종이를 만들며 수익성 있는 수공업까지 팽팽하게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군수품을 빼고 남은 물건은 시장에 유통되어 파괴된 지역 상권까지 되살려냈죠. 이쯤 되면 이것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스스로 세금을 걷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화폐를 융통하며 수만 명의 백성을 먹여 살리는 완벽하게 자립한 거대한 해상국가였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통제영 주변에는 무려 수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 하나의 도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도공은 그릇을 만들고, 목수는 배를 고치고, 어부는 물고기를 잡고, 농부는 밭을 일구었습니다. 전쟁 중에 자체적인 경제 생태계가 돌아간 것입니다. 피난민들이 한양의 빈 조정이 아니라 이순신의 통제영으로 구름처럼 몰려든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밥을 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진짜 국가는 오직 통제영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순신은 군 기강을 무섭게 다잡았습니다. 이웃집 백성의 강아지를 훔친 병사에게 장형 80대를 내릴 만큼 백성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은 백성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고, 고마운 마음을 이기지 못한 백성들은 스스로 식량을 쪼개어 자발적으로 군량을 바치고 병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 백성이 먼 길을 걸어 통제영까지 찾아와 쌀 한 자루를 바쳤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살림에서 내놓은 것이었죠. 이순신은 그 쌀을 받는 대신 그 백성의 손을 붙잡고 정성껏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군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장군이 백성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이순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순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경영자산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순신 CEO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함이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전란 초기 보성을 버리고 북쪽 끝 의주까지 도망치며 백성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임금선조. 그의 눈에 남해안에서 독자적인 조세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수만 명의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이순신의 통제영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든든한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선조의 비틀린 시각의 통제영은 왕권을 위협하는 국가 내부의 또 다른 국가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군사 통수권자가 스스로 세금을 걷고 백성을 구휼하며 독자적인 거점을 구축한다는 것은 평시라면 영무로 몰려 삼족이 멸해질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이순신을 구원자라 칭송하며 신처럼 떠받들고 심지어 오만하게 굴던 명나라 장수들마저 이순신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전쟁의 모든 공로와 칭송,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일개 수군 장수에게 쏠리는 현상, 선조에게 이는 극도의 정치적 공포였습니다. 선조는 적군인 일본군이 한양으로 쳐들어오는 것보다 이순신의 존재가 자신의 옥자를 흔드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광기 어린 질투심은 결국 1597년 한편의 잔혹한 정치 스릴러로 폭발하고 맙니다. 일본군은 요시라라는 이중 간첩을 풀어 가토 기요마사가 며칠 뒤 바다를 건너오니 조선 수군이 출동하면 그를 생포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조선 조정에 흘렸습니다. 바다의 흐름과 적의 관계를 꿰뚫어보고 있던 이순신은 이것이 뻔한 함정임을 간파하고 무리한 출동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순신을 쳐낼 구실만을 찾고 있던 선조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각 이순신에게 임금의 명령을 거역한 죄, 반역에 준하는 치명적인 올가미를 씌워버립니다. 1597년 2월, 굶주리는 병사들을 먹이고 밤낮 없이 바다를 지키며 버려진 백성들을 품어 안았던 영웅은 무거운 칼을 쓰고 붉은 오라에 묶인 채 한양으로 처참하게 압송되고 맙니다. 의금부의 차가운 감옥,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뛰어다녔던 그 몸이 형틀에 묶인 채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모진 고문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우의정 정탁이 목숨을 걸고 올린 상소 덕분에 이순신은 사형의 문턱에서 간신히 풀려나 백의종분을 명받게 됩니다. 고문보다 더 잔혹한 것이 있었습니다. 백의종분길에서 마주한 것은 아들을 살리려 백길을 달려오다 배 위에서 숨을 거둔 어머니의 시신이었습니다. 난중일기에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그래도 그는 다음 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바다와 백성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직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순신이 투옥된 직후 선조는 이순신의 자리에 원균을 앉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단 하루 만에 전멸에 가까운 대패를 당합니다. 이순신이 7년단 피땀으로 일군 전함 100여 척이 불타거나 침몰했고 수천 명의 수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사실상 소멸된 것입니다. 선조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서해를 통해 한양으로 올라오려는 일본군 앞에 막아설 함대가 없었습니다. 선조는 피가 마르도록 이순신을 괴롭히다가 이제는 그 이순신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이순신을 이제 다시 통제사로 써야 할 것이다. 백의종군 중이던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됩니다. 그가 받은 조선 수군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함은 고작 12척, 병사는 120여 명. 모두 전의를 잃고 공포에 질려 있었죠. 조정에서는 차라리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은 이 명령에 맞서 역사에 길이 남을 장계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군을 패하신다면 이것이 적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CEO 이순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순신에게 쌀을 바쳤던 피난민들이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배를 수리하고 쇠를 녹여 무기를 만들고 자신들의 먹을 것을 내놓았습니다. 원균이 통제사였을 때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순신이 그동안 둔전을 일구고 소금을 팔고 강아지를 훔친 병사에게 장형 80대를 내리고 백성에게 무릎 꿇고 절을 올린 것들이 단순한 선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CEO가 조직의 생존을 위해 평시에 쌓아두는 신뢰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그 자산은 정확히 폭발했습니다. CEO 이순신이 수년간 쌓아온 사회적 자본이 마침내 터진 것입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 이순신의 함대 13척, 일본 수군 133척. 전투 전날 밤 이순신은 12척의 선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순신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려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짧은 침묵. 선장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순신의 대장선 단 한 척이 133척을 향해 먼저 나아갔습니다. 혼자. 울 돌목의 빠른 조류. 이순신이 계산한 물길의 흐름. 31척이 격파됐고 나머지는 퇴각했습니다. 13척이 133척을 이겼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전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이 수년간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무릎 꿇고 절을 올렸던 그 모든 행동들이 명량 앞바다에서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이순신은 천지를 주무르는 공로를 세웠다고 했을 때 그는 전투만이 아니라 그 경영자의 진가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막내 아들 면이 고향 아산에서 왜군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밤새 통곡했다. 그리고 다음 날 CEO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듬해 1598년 11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군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7년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제 싸움을 멈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명나라 장수 진린도 굳이 도망가는 적을 잡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는 마당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이순신은 도망가는 적을 절대 살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7년간 조선 땅에서 저지른 만행들, 코와 귀가 잘려나간 백성들, 불탄 마을들, 노비로 끌려간 수십만 명, 이들을 살려보내면 반드시 다시 온다. 그것이 이순신의 확신이었습니다. 노량 앞바다, 새벽 2시,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전투 중반, 이순신이 총탄에 맞았습니다. 겨드랑이 아래를 관통한 총알, 아들 이회와 조카 이완이 달려왔지만 장군은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순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CEO의 마지막 지시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조차 전술 자원으로 활용한, 끝까지 자신보다 임무를 먼저 생각한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장군의 유언대로 그의 죽음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비밀로 지켜졌습니다. 이회와 이완은 눈물을 삼키며 장군의 겉옷을 대신 걸쳐 입었습니다. 적에게는 여전히 이순신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전투를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순신은 죽어서도 싸웠습니다. 노량해전은 이순신의 유지를 이어받은 조선 수군에 의해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순신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본군은 결국 조선 바다를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순신이 죽은 후 조선에는 이순신이 없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찢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순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노량해전 이후 조선은 이순신이 경고한 것을 잊었습니다. 그를 키웠던 시스템을 복원하지 않았고 그가 만든 방어 체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만들었던 진짜 국가, 그 통제형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가 그대로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순신 혼자 버티고 있던 동안에는 외세가 감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조선은 2번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23전 23승의 불패의 신화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위대했던 이유는 적의 함대를 부수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선조가 이순신의 목을 배려했을 때 그가 진짜 부수려 했던 것은 이순신이라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이 만들어낸 백성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생태계였습니다. 둔전의 쌀, 소금의 돈, 청어의 군량, 12공방의 무기, 그리고 쌀 한 줌을 가져온 백성에게 무릎 꿇고 절을 올렸을 때 쌓인 그 신뢰가 결국 명량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배를 수리하고 무기를 만들어 싸운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무능할 때 진짜 리더는 백성을 모아 스스로 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가 사라졌을 때 조선은 2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장 너머에서 버려진 백성들을 거두며 스스로 하나의 거대한 방패이자 국가가 되어야 했던 고독한 경영자 이순신.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짜 얼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짜 국가다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 사회는 이순신을 대했던 선조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